김수민의 뉴스 밑장 정치과학 2023년 1월 호 새 특집 정치동화 국힘이와 민주의 후회. 선거제도 개혁을 했었더라면. 한국 정치의 어느 날 신당이 창당되었어요.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했더니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5%, 신당 20%가 나왔습니다. 신당이가 말했어요. 야, 선거제 개혁하자. 20% 지지율이면 의석 20% 가져가게 하자. 민주당과 국힘이가 답했어요. 안 돼. 널 확실히 밟아줄 테야. 지금 선거제도로는 니네가 지지율이 20%라도 지역구 빵석에 비례대표 중에 20%만 가져갈 거지롱. 신당이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국힘이가 싫어 민주를 억지로 찍은 사람들, 민주가 싫어서 국힘이를 억지로 찍은 사람들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투표 자체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을 만나며 노력했어요. 선거를 했어요. 어느덧 팽팽한 3파전이 이루어져 사표 심리가 통하지 않았어요. 신당이가 35% 정도를 얻고 국힘이와 민주가 각각 30% 정도를 얻는 선거구가 쏟아져 나왔어요. 신당이가 1등한 선거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치니 200석이 나왔어요. 국힘이는 45석, 민주도 45석이 나왔어요. 35% 지지율로 300석 중 66.66%인 200석을 차지하는 것 분명 불공정해요. 하지만 국힘이와 민주는 어쩔 수 없었어요. 자기네가 찬성했던 룰에 따른 결과니까요. 이제 신당 의원들끼리만 의견을 모아도 개헌이 될 정도예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까지 재의결할 수 있어요. 신당인은 국힘이와 민주를 약올렸어요. 우리가 하자는 대로 선거제도 개혁했으면 니네도 각각 30%씩, 그러니까 90석씩 챙겨가는 거였잖아. 우리는 105석밖에 안 됐을 거고. 야,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혁 이거 해줄까 말까?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신당에도 덩치가 커지니까 내부에서 분화가 일어났어요. 당이 갈라졌어요. 100대 100으로 갈라졌어요. 국힘이와 민주는 얼핏 좋은 일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요. 어라? 그 바람에 제2, 제3당이었던 국힘이와 민주는 제3, 제4당이 되어버렸네요. 신당 원이 말했어요. 국힘아, 살고 싶으면 우리한테 붙어. 대신에 윤핵관들은 버리고 와라. 신당 2는 민주에게 말했어요. 야, 우리한테 먹혀가지고 살아남아라. 다만 철험회 같은 거는 갖다 버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신당 1은 125석, 신당 2는 125석이 되었어요. 윤핵관과 철험회는 각각 20석으로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을 했네요. 부자망해도 3대까지는 가는가 봐요. 윤핵관과 철험회는 찌찌뽕처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신당 1, 신당 2, 너네 둘 다 과반이 안 되네. 우리 도움을 받아야 과반이 될걸? 우리가 캐스팅 보트야. 그러자 신당 1은 윤핵관에게 답했어요. 어차피 우리랑 너희랑 합쳐도 145석이야 과반이 안 돼. 신당 2는 철험회에게 말했어요. 어차피 우리랑 너희랑 합쳐도 145석으로 과반이 안 돼. 윤핵관과 철험회는 캐스팅 보트를 잡기 위해 머리를 짜냈어요. 야, 우리 둘이 합치면 40석이야. 신당 1, 신당 2 125석이니까 각각 그렇잖아?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잡으면 125 더하기 40? 과반이네. 윤핵관과 철험회가 과연 통합을 할 수 있을까요? 박 터지게 협상하면서 정책 협의를 했어요. 결론은 대충 이래요. 검수완박 입법하고 검수원복 시행령하자. 나토 정상회의 불참. 낸시 펠로시 방한 면담 거부. 부자 감세도 하고 서민 감세도 하자. 드디어 또 다른 신당 윤핵관 철험회가 구성되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신당 1과 손을 잡을지 신당 2와 손을 잡을지가 결정이 안 됐어요. 강목을 들고 의총을 한 끝에 도중에
철험회 출신 모 의원이 마침 업무 방해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내부 표결 끝에 윤핵관파가 이김으로써 신당 원과 손을 잡는 것이 결정됐어요. 그런데 신당 원은 윤핵관 철험회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윤핵관 철험회는 어쭈? 그럼 신당 2에 붙어버린다? 라고 협박했어요. 그러자 신당 원이 전해온 소식은 이렇습니다. 야, 신당 2? 신당 2는 우리 신당 1이랑 대연정을 하기로 했어. 야, 신당 1이나 신당 2나 니네랑 손을 잡으면 유권자들이 싫어해가지고 다음 선거를 져요. 니네하고 손잡을 바에는 그냥 신당 1이랑 신당 2끼리 손을 잡는 게 나아. 예전에 같이 신당도 했었고. 열받은 윤핵관처럼 해는 이렇게 외칩니다. 의회주의 박살내고 민중권력 쟁취하자. 가자 서초동으로 오라 광화문으로. 다들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국힘이와 민주는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야, 선거제도 개혁을 그냥 해야 되겠구나. 우리 의석수는 좀 줄어들겠지만 망할 일은 없을 거야. 신당이한테 20% 지지율 나면 의석 20% 그냥 주고 말자. 신당이가 35%가 나와도 그래도 선거제도 개혁하면 의석도 35%고 우리도 30% 지지율 얻으면 30% 의석은 챙기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거 지더라도 조금 지는 거 아니야? 그럼 다음 선거 때 다시 뒤집으면 되지 뭐. 결국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해야겠다. 선거제도 개혁해야겠다. 악몽을 꿔가지고 말을 더듬네. 이렇게 해서 국힘이와 민주는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제도는 개혁되었답니다. 네,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동화로 꾸며봤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선거제도가 바뀌고 나서 다당제로 가는 게 아니라 다당제가 어느 정도 먼저 모습을 드러내야 선거제도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거제도는 법안을 개정해가지고 바꾸잖아요. 법안 누가 개정하죠? 어디 시위대가 개정합니까? 서명운동하는 시민단체가 개정하나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죠. 기성정당들이 하는 거예요. 거대 정당들이 원래 있던 거대 정당들이 승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꽁으로 승인해주나? 절대 안 해주지. 그러면 뭐다? 본인들한테도 이득이 된다라는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거대 정당들 중에 한쪽만 그런 판단이 서서는 안 돼요. 다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론을 모으고 당간에 합의를 함으로써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고 이거 실제로 그렇게 됐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유럽 국가 몇몇은 원래는 미국, 영국처럼 모든 국회의원을 한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았다가 비례대표제로 바꿉니다. 그게 벌써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이런 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또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지형도 다원화가 됐고, 근데 기성 거대 정당 입장에서도 기존의 선거제도를 고수하는 것보다 의석수하고 지지율이 비례하는 제도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사례가 영국이죠. 영국 같은 경우는 보수당과 자유당의 양당제였어요. 근데 자유당 지지층이 노동당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분할이 돼요. 자유당 지지층 일부는 노동당한테 분리가 되고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짐과 함께 한쪽은 또 보수당으로 분리돼요. 자유당은 제3당이 됩니다. 제3당이 한 번 돼버리니까 제2당으로 못 들어가요. 왜? 자유당 지지하던 사람들도 야, 지금 우리 당 3등인데 지금 선거제도에서는 아무리 투표해도 우리는 3등 당을 찍을 뿐이고 국회의원이 안 나와. 그러면 그냥 1당이나 2당 중에 한쪽을 찍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가던 거대 정당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등이 되는 순간부터.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가 아닌 프랑스에서도 일어납니다. 프랑스는 비례대표는 없어요. 이거는 미국, 영국이랑 같은 점입니다.
그리고 한 선거구에 한 명씩 뽑아요. 이것도 미국, 영국과 같은 점이요. 다만 결선 투표제가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 결선 투표제도 비례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비례대표제에서는 40% 지지율을 받은 정당은 40%의 의석을 가져가요. 절대 단독으로 과반을 가져갈 수 없죠. 하지만 결선 투표제에서는 40%를 얻은 정당도 50% 이상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에서는 10%의 지지율을 얻은 정당은 10%의 의석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제에서는 10%의 지지율을 얻은 정당도 모든 선거구에서 결선 투표에 진출을 못하거나 진출했더라도 지게 되면 빵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는 선거 레이스 도중에는 소수 정당이 사표 심리의 방지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소수 정당 입장에서 그래서 다당제로 가는 효과가 있지만 그건 개표 전까지만 그렇고요. 개표 결과로 비례성이 담보되고 다원적인 정치 질서가 담보되는 건 아닙니다. 그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잘 나가던 기성정당, 거대 양당인 공화당과 사회당이 다 몰락했습니다. 한쪽만 몰락한 게 아니에요. 영국은 하나만 몰락했잖아요. 여긴 다 몰락했어요. 중도신당, 마크롱 세력이 치고 올라가면서 이쪽이 까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급진 좌파하고 극우파가 또 부상을 하죠. 그러면서 마치 양대 산맥 같았던 프랑스 정치 질서가 삼봉 체제 비슷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작년에 있었던 프랑스 총선에서 프랑스 공화당의 지지율은 5% 정도였던 것 같고요. 사회당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무참하게 짓밟히는 거예요. 한번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성 거대 유력 정당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려한 기성 정당이 야,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비례대표성을 늘리면 우리가 득표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확 기울진 않겠다. 예를 들면 어떤 당의 지지율이 35%에서 25%로 떨어졌어요. 비례대표제라면 의석이 35%에서 25%로 떨어지는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 소선거구제라든지 이런 제도라면은 35와 25 사이에 유의미한 선이 있고 그 선을 밑돌게 되면 의석수가 훨씬 많이 줄어들어요. 25% 의석을 갖고도 10% 미만의 의석을, 그러니까 25%의 지지율로도 10% 미만의 의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존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거대 정당도. 그 이치를 안다면 한국도 기성정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를 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환영합니다만 개혁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가능성도 높게 보진 않고요. 그것은 왜냐? 거대 양당 체제가 굉장히 강고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새로운 정치 주체가 등장을 해서 변수가 돼야 야, 우리가 좆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생각을 특정 한 당이 아니라 한 두 당 정도가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갖게 된다면 그러면 야, 앞날을 알 수 없는 거니까 안전판이라도 만들자 하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는 정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추락하는 와중에 안전장치를 거는 효과가 있다. 이 이치를 제가 아까 계속 설명을 했던 거죠. 이런 건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도 친윤 비윤이라든지 이쪽에 갈등의 골이 깊죠. 현재 흐름은 당사자들의 속내를 떠나서 국민의힘으로 치면은 유승민, 이준석 정도 등등은 탈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갈라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구조가 돼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친명, 비명 이런 구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선 전에 비해서는 열려 있어요. 그럼 분화가 됐을 때 이 분화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당이 하나가 더 생긴다 쳐요. 분화가 돼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떨어져 놓은 당이 그 당이라면 민주당이 불리하겠죠. 그럼 국민의힘은 선거제도 안 바꾸려고 하겠죠. 혹은 거꾸로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온 신당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반사이득을 입는 것이고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제3당이 어느 쪽 표를 더 깎을지 모르겠다. 혹은 그 3당이 1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보이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면 그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당하고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온 당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당 체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4당 체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5대5라 치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대5라고 칩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온 당과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당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리고 그 새로 떨어져 나온 당은 기존에 자기가 있었던 당의 지지층만 잠식한다고 칩시다. 일단 편의상. 그러면 5대5 구도가 예를 들어서 3-2-3-2가 될지 2-3-3-2가 될지 뭐 이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50이라고 칩시다. 원래 국민의힘이. 근데 새 당이 파생정당이 생겼어요. 떨어져 나온 당이. 자, 이랬을 경우에 국민의힘 쪽은 35대 15 정도로 갈렸어요. 근데 민주당 쪽은 25대 25로 갈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반사이득을 입겠죠. 이게 너무 명확해 보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걸 막으려고 하겠죠. 그냥 현행으로 하면은 개이득이니까, 개꿀잼에다가. 근데 요 경우에도 사실 그 나머지 3개 정당들은 자기 몫을 찾아먹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새로운 정당 체제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누가 반사이득을 얻을지 모른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내가 개피 본다. 라고 판단이 되면 선거제도 개혁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여러 정당이 같이 하게 되면 선거제도는 개혁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당제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선거제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이치예요. 근데 지금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좀 활성화되는 거는 다들 이 생각을, 이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선거제도를 바꾼 나라 중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뉴질랜드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는 선거제도 개혁 이전에 거대 양당 체제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거대 양당이 알아서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 뉴질랜드는 유권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사표를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걸 외면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치개혁 공약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노동당 있고 뉴질랜드 정확하게 우파 정당 이름이 뭐더라? 국민당이었나요? 아닌가? 보수당인가? 공화당인가? 하여튼 그냥 뭐 거기 양당제였으니까 좌파 우파라고 얘기할게요. 좌파 정당이 먼저 걸었어요. 좌파 정당이 집권을 했어요.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선거제도 개혁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몇 년 지나서는 우파가 또 집권을 했어요. 근데 엎을 수가 없어. 자기들도 정치개혁에 나서는 사람들이다. 기득권 포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공약하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약속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다음 선거에서 질 거니까. 그렇게 되면서 좌파 기성정당과 우파 기성정당이 차례로, 동시는 아니지만 차례로 정치개혁 공약을 내걸었고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흐름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1990년대 들어서 그 국민투표를 합니다. 국민투표로 선거제도를 바꾼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 국가들은 기성 정당들끼리의 합의로 대의제 하에서 바꾼 거고, 물론 뉴질랜드도 법안 바꾸는 거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 거지만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민운동과 국민투표까지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었죠. 그래서 국민투표를 2번을 해요. 한 번은 지금 제도가 나은지 바꾸는 게 나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뉴질랜드는 독일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원래 소선거구제였어요. 뉴질랜드는 영국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과 같은 선거제도였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을 한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는 걸로, 비례대표 없이. 이 제도를 비례대표 의석을 도입을 하고 소선거구는 존치를 시키되 소선거구 결과로 나타난 불비례성, 의석수와 지지율의 불일치, 그것을 보정해주는 쪽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시키는
이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뉴질랜드는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한국이 뉴질랜드처럼 될 수 있을까? 뉴질랜드는 유권자들이 선제적으로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제가 정말 선거제도 개혁 뭐 1타 강사인 건 아시죠? 전 감히 자부합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책 자체가 많지 않아요. 이거 좀 얄팍한 책들 몇 개가 국내 저술가가 쓴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쓴 책은 그 두께도 그렇게 뒤지지 않아요. 다당제와 선거제도,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이커먼즈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했었던 무료 전자책, 제가 저자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그 이커먼즈 사이트가 폐쇄가 됐어요. 무슨 일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PDF 파일을 제가 블로그를 급조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문제는 예전에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바로 떴는데 이번엔 안 떠요. 근데 다음 포탈에서 검색을 하면 뜰 거예요. 좀 쉽게 뜨는 것 같습니다. 다당제와 선거제도 그 저자이고, 그리고 학식의 문제를 넘어서서 제가 설명을 하는 일을 많이 했었잖아요. 강의도 다니고 방송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은 지금의 이런 팟캐스트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제가 선거제도 설명을 하는데, 선거제도는 설명할 때에 도표라든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근데 그거 없이도 설명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타 강사를 자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1타 강사로서 겪은 것은, 사실 지금도 제가 방송할 때 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예전에 달았던 레파토리들이 똑같이 달려요. 그걸 넘어서는 레파토리 거의 없습니다. 근데 피곤해요, 정말. 실컷 반박하고 설명해 놓으면은 시간 지나서 나중에 누가 또 나타나서 진도를 거꾸로 돌리니까. 심지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논객이나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참 피곤합니다. 이번에 선거제도 얘기가 본물 터지는 거 보면서 오히려 피로감을 느꼈어요. 아, 좀 이거 쉬었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도 않을 건데 또 이거 낭비해야 되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되나, 이런 깝깝함이 들었는데 또 해보죠 뭐. 네, 저도 거의 보처럼 돼가지고 뭐 튀어나오면 뭐가 바로 저도 제 쪽에서 튀어나가고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고, 또 계속해서 논리를 단련시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어느 제도가 옳다,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한 방향이 정해져 있지만 적어도 개념의 혼선이나 오류, 왜곡 선동, 허위 선동 같은 것들은 판치면 안 된다.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하는 김에. 그리고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제 기대보다 앞질러서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 운동의 주류는 독일식 선거제도를 지향해 왔었습니다. 그게 꼭 옳다기보다는 독일식은 소선거구제잖아요. 소선거구는 우리나라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바꾸기 어려울 거고, 소선거구를 지키는 상황에서 비례성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면서 독일식으로 기울어졌었죠. 근데 저는 달랐어요. 아예 정면 승부로 소선거구 대 대선거구를 붙여봐야 되고, 그리고 소선거구제는 제가 자주 강조해 왔지만 교통과 통신이 미발달한 민주주의 초창기에 국가 권력과 지역 엘리트의 결탁으로 이루어진 제도가 소선거구제입니다. 야, 니네 지역에 그 구역의 짱이 너라며, 자, 네가 의원 또 먹어. 그래서 국가대표도 해. 그 구역에서 대표 한 명씩만 보내. 이게 소선거구제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상황에서 구역을 잘게 쪼개가지고 거기서 한 명씩 대표 선출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습니까? 특히 한국은 면적이 넓지 않아요. 면적이 되게 넓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뚝뚝 떨어져 있거나 연방제에 가깝게 분권이 굉장히 강하면, 그러니까 거꾸로 중앙 집중의 전통이 약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소선거구로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거 아니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시대인데 우리 구역의 대표 한 명, 이게 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착각을 하시는데, 한 선거구에 한 명씩 뽑으면 선거구의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지역구 크기가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주민과 의원이 더 가까워지고 풀뿌리 자치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주민과 대표를
멀리 떨어뜨리는 방안이에요. 왜? 대표가 한 명이면 그 대표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 주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대표가 알아서 모든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노선을 좀 바꿔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전체 여론을 대변하는 건 의원들, 의회입니다. 한 명의 의원이 전체 여론을 대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 전체를 차치하고 지역 전체를 다 대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300명을 미국, 영국처럼 300개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는다 쳐요. 그 결과는 그놈이 그놈인 겁니다. 그렇게 치면. 모든 사람을 다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이 300명이야.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모든 사람 대변이 됩니까? 지역구 사람도 다 대변 못할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별성이 약해지면 남는 거는 지역 대 지역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는 지역 구도를 심화시키고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 그리고 차별성 없어진다. 의회의 기능은 약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의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철학적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뭐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이것 중에 뭐 하나를 고르고 어쩌고, 이거는 철학을 정립하고 나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중대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제를 양자택일로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뭐 지들이 잘 안다고 어느 제도를 먼저 지향할지 그것부터 생각을 하나.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의회를 구성할 때 지역 대표를 모아놓으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차원의 대표들로 구성해야 되는지, 이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나뉘어 보면 모든 지역구에서 한 명씩을 뽑는, 그렇게 해서 의회를 구성할 건지,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될 건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느냐, 전체 의원 중에 한 명을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건지, 전체 의회 구성을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선거제도는 다른 겁니다. 영미식 소선거구제는 전자고 의원 한 명만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 다수의 비례대표제는 후자이겠죠. 그러니까 이 철학의 문제예요. 여기서 저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지 지역대표를 모아놓는다고 국가대표가 아니라고. 우리가 월드컵에 축구 선수를 내보내면 축구가 엔트리가 몇 명이죠? 20명 넘을 거 아니에요. 25명 조금 안 되려나? 그 정도 뽑는다고 쳐요.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를.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17개 광역시도잖아요. 여기서 각 광역시도에서 한두 명씩 뽑나요? 그렇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 국가대표가 되나요? 아니면 뭐 5도 정도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4, 5명 뽑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국가 전체를 봐가지고 잘하는 사람 20 몇 명을 뽑는 거잖아요. 포지션 정도는 할당을 하겠지. 스트라이커만 10명을 뽑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 할당하는 역할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치로 치면 정당인 거죠. 자, 근데 세계 대표를 뽑는다. 저기 화성에 뭐가 사는 게 확인이 돼서 그쪽에서도 축구를 한다. 그래서 지구대 화성으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엔트리를 선발한다. 이러면은 사실 그 전 세계 축구 팬들과 인류에 다 이렇게 부합하려면 이런 경우는 지구 전체 차원에서 20 몇 명을 선발하는 것보다는 아시아 대륙에 몇 명 이렇게 할당하는 게 낫긴 하죠. 요런 경우는.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니까 지구라는 공동체가 강하게 연근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는 모든 선거구를 N개로 잘라가지고 한 명씩 뽑을 이유가 없다고요. 이미 그 단계는 훨씬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대표가 구성이 되지 않는다.
지역 대표들로의 모임이 국가대표인 것은 아니다. 연방제 국가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양원제를 두고 양원 중에 한쪽은 뭐 한 주에 몇 명씩 이렇게 뽑는다라고 해서 인구가 좀 적은 주라도 대표자를 비슷하게 갖고 이렇게 뭐 하도록. 왜냐면 그 주가 우리가 인구 적다고 무시당하면 이 나라하고 별로 연관을 갖고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방이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근데 한국이 그렇게 해야 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에서 중대선거구제가 계속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식 선거제도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민주선진국 절대다수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선거구 개방형 비례대표제가 곧장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자신이 조금 없었던 것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소선거구제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붙여놓으면 소선거구제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늘 이겨왔어요. 제가 기억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이게 좀 골치 아픈 부분이었는데, 다당제냐 양당제냐 어디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를 물으면 다당제라고 답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도 계속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시민들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양당제를 선택했다. 아니요. 자, 다당제를 지지하는 시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수정당이나 제3당 이하를 찍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을 찍을 수 있는 당이 있어야 찍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할 때 다당제냐 양당제냐를 놓고 선거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당을 지지할 거냐를 놓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다당제가 당연히 더 좋아 보이는 시민이 많은 거는 선택의 여지가 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넓다는 것은 지지 정당을 바꿀 때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당제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재명 실어가지고 윤석열 찍고,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윤석열 실어가지고 이재명 찍고, 이런 거 지난 대선 때 보셨잖아요. 근데 뭐 이런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냐를 떠나서 뒷박쳐가지고 막 까잖아요. 막 까. 막 가는 정치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덴마크도 총선을 했지만 이런 다당제 국가에서는 지지하던 정당이 안 맞으면 거기에 인접한 다른 정당으로 옮기면 돼요. 유권자 스스로는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과몰입이라든지 감정적 정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당제가 훨씬 더 옳다고 봐요. 근데 다당제가 한국에서 안 되는 이유는, 다당제가 되려면 정당들이 어느 정도의 몫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이죠.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선거제도의 문제보다 그게 더 커요.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련히 선택을 받으면 다당제로 바뀌고 선거제도도 바뀌겠죠. 그래서 그게 한국 시민들이 이중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거대 양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는 앞으로도 계속 거대 양당을 지지하겠지만 우리 당이 단독으로 과반 먹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다당제 선호가 양당제 선호를 늘 앞서 왔습니다.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국민들은 다당제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꾸로죠. 그 결과적으로 안 됐을 뿐이죠. 그게 뭐 이중성이야. 그러니까 좀 고집 좀 그만 피우라고. 이런 고집을 두 부류가 피우는데, 양당제를 지지하는 애들, 지한테 불리한 조사가 나오니까 부인하고 싶은 거죠. 고집을 피웁니다. 조사 뭐 알고 했나, 시민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대답하나, 아니면 거짓말 하는 거다, 이따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지가 다당제를 지지한다면서 이런 여론조사를 삐딱하게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야, 나도 다당제 지지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 왜겠어? 다당제 지지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시민들 때문이야 라고 남 탓을 하는 거죠. 지는 똑똑하고 남은 무식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나 본데, 그렇게 치면은 너도 무식해.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는데도 왜 세상이 안 바뀌느냐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부정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안 될 놈 안 된다니까.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네가
소수 정당이라든지 다당제를 꾀하는 정당 관계자면 더 안 되겠지, 세상은. 그게 너 때문이라고.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 때문입니다. 네가 마음가짐을 바꾸고 실천 방안을 짜내야 되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당제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그 거대 양당 지지율 합치면은 100% 가깝고 이렇지 않잖아요. 총선만 봐도. 그나마 대선은 한 자리만 뽑고 결선 투표제마저도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둘이 합치면 100% 가까운 것처럼. 그것도 모든 대선이 그렇지도 않았어요.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훨씬 다당제에 가깝습니다. 자, 근데 골 때리는 건 뭐냐면, 자, 다당제가 왜 안 되는 거를 내가 오히려 제대로 보여줄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고 가게 해야 되냐 물었을 때 찬성이 반대보다 높아요. 이것도 발전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당제 선호도가 높은 그만큼 이 지지율만큼의 의석수에 찬성하는 비율이 나오진 않아요. 좀 떨어져요. 예. 자, 여기까지는 괜찮다 쳐요. 지지율하고 의석수가 비례하는 선거제도를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소선거구제로 가되 별도의 보정해 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소선거구냐 중대선거구냐로 조사를 하면 소선거구가 늘 이겨왔어요.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비례성 확대라는 길이 막히는 거죠. 막힐 수 있는 거죠. 그럼 소선거구로 잡고 한다고 치면 그럼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돼요.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혹은 의원 정수를 늘리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이상 혹은 두 가지, 세 가지 다 써야 될 수도 있고, 이거 다 반대예요, 국민들이. 지역구 의석수는 사실 줄이고 싶어도 줄이는데 국민들이 동의를 다수가 해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역구 수는 안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린다고 쳤을 때 의원 수가 늘잖아요. 의원 수 느는 거에 대해서 알러지죠, 거의.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지역구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치자.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 있다고 쳐요. 비례대표 싫은데요, 이럽니다. 자, 비례대표라는 개념도 잘못 박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비례대표는 내가 사람을 선택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비례대표는 비례가 뭐겠어요? 비례가 무슨 뜻인데? 사전적 정의부터 좀 충실히 합시다. 비례가 뭐예요? 비례가 내가 사람을 결정 못한다는 뜻입니까? 비례가? 비례는 의석수하고 지지율이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비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죠? 이 비례를 시키려면 집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후보를 한 명의 당으로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후보는 한 명일 거니까. 잘해봤자 한 명이 당선되고 못해봤자 한 명이 낙선하는 거잖아요. 그 각 후보를 당으로 친다 해도. 그러면은 한 집단에서 몇 명이 당선되고 이걸 결정하는 게 비례인데 당연히 집단으로 선거에 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집단은 정당입니다. 정당을 지지를 어디를 하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동시에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표시할 수도 있는 제도가 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입니다. 유럽 절대 다수 국가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확대는 택일사항이 아닌 겁니다. 이게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동시에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방식에서는 비례대표는 내가 사람을 고를 수는 없어라는 말이 깨지는 거죠. 그 사람을 고를 수 있게 하면 되잖아. 응? 하여튼 근데 이게 다 개념이 왜곡돼 있고 선거제도에서 해볼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파악하고 있는 지식이나 외국 사례 이런 것들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학자란 사람들이 중대선거구제는 선진국에서 하는 나라가 없다라고 떠버린 사람들 때문에 소선거구제만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후보 개별 득표만 따져가지고 당락을 결정하는 것을 중대선거구제라고 표현한 건데, 중대선거구제라는 표현에 어디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중대선거구제에서 후보 개별 득표만 친다라는 뜻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 중대선거구제로 하기에 따라서 후보 개별 득표를 쳐서 순위만 따져가지고 당락을 결정하는 단순 다수제와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각 정당에 돌아갈 의석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당에서 당락을 가려야 될 때는 후보 개별 득표를 적용하는 이 개방형 비례대표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중대선거구제랑 개방형 비례대표제랑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고 그게. 그래놓고는 내가 한 정치학자한테 지적을 했는데 논의의 원활성과 대중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좀 재고해봐야 되겠네요라고 하기는커녕 이게 관례인데요. 까세요. 네, 뭐 니들끼리 하세요. 그럼 관례인 사람들끼리만 얘기하세요. 깍두기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지 마세요.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보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독일식 비례대표로 가닥을 잡아왔는데 독일식 비례대표로 하려면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되고 근데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커요. 그러니까 선거제도의 개혁의 길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비례성을 올려야 된다, 다당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일부가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틀어막아 놓은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근데 이 상황에서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은 물론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만 중대선거구제가 이렇게 찬성이 높게 나온 결과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언급을 1월 초에 하기 전에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지난해 2022년이죠. 조선일보가 K스텔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18세 이상 102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0% 휴대전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응답률은 11.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요. 소선거구제 유지냐,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냐 에서 소선거구제 유지 43.4%,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이 45.5%, 오차 범위 내에서 양쪽이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처음입니다. 왜냐? 소선거구제가 확실하게 우위였던 것이 통산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이 조사 결과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염두에 둘 만한 것은 그러면 한쪽 당 지지층은 확 중대선거구제로 쏠려 있고 한쪽 당 지지층은 확 소선거구제로 쏠려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9.5%가 소선거구제, 39.4%가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했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9.3%가 소선거구제, 52.2%가 선거구제를 지지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비해서 중대선거구제 선호가 높긴 하죠.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는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층의 40%도 소선거구제 쪽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40%는 소선거구제 쪽 가까웠습니다. 이게 딱 드러나는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 내에서도 소선거구제론자, 중대선거구제론자가 갈리고 있죠. 이게 당대당의 싸움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민주당 TK 사람들은 중대선거구제, 국민의힘 TK 사람들은 소선거구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호남 같은 경우에 그럼 민주당 호남은 소선거구제를 원하겠네 할 수 있는데요. 호남은 역사가 있어요. 국민의당이 예전에 나온 적 있죠. 그때 호남 1당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밀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중대선거구제였다면 민주당이 밀렸더라도 참패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호남에서 민주당이 한석 나왔나요? 국민의힘 바람 불 때? 아마 굉장히 저조한 의석을 올렸거든요. 그때 중대선거구제였으면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민주당이 자기 지지율만큼은 찾아가요. 5인 선거구다 그러면 한두 명은 민주당이 들어갑니다. 근데 소선거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민주당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안고 삽니다. 뭐 이번에도 그러면 호남에
소구력이 있는 신당이 창당이 될 거냐 이걸 떠나서 무소속도 있잖아요, 호남에. 그래서 소선거구에서 잘못해가지고 맞닥뜨려서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남 지역 의원들은 예전에 국민의당 바람 때문에 한번 그쪽에서 하다가 이번에 싹 민주당으로 2년, 3년 전에 싹 바뀐 거잖아요. 근데 싹 바뀔 때 이제 지역사회에 그렇게 크게 영향력 없는 인물이 민주당 빨로 들어간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빨을 계속 살리려면 소선거구보다는 중대선거구제가 낫다고요. 특히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호남 의원들은 국민의힘 TK 의원들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PK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치 지형의 성격이 있어요. PK도 국민의힘이 현재는 조금 우위인데 조금 삐끗하면 민주당 우위로 확 뒤집어질 수 있고, 그 결과로 민주당이 소선거구제의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 닫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PK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 그냥 중대선거구제를 일단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당선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가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을 PK에서 챙겨 먹지 못했는데 중대선거구제 하면 조금 더 챙겨 먹는다, 당선자 더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충청도에서 뭐 기사가 떴는데, 충청도 여야 의원들이 묘하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기사인데 조금 과대평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청도의 경우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든 소선거구제를 하든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양당이 좀 팽팽한 지역이잖아요. 물론 시기에 따라서 저울이 이렇게 저렇게 기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중대선거구제 실시를 하면 결과적으로도 비슷할 거거든. 그래서 충청도에서도 묘하게 공감대가 여야 간에 있는 것 같고, 어차피 크게 달라진 건 아니니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강북 지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뭐 의원뿐만 아니라 특히 선거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은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아니 그래도 차라리 비례성이라도 살리면, 예를 들어서 5개 선거구가 있는데 다 5%포인트 차이로 다 졌어요. 그럼 빵석이잖아. 근데 차라리 그럴 바엔 그걸 5인 선거구로 만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2석은 가져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강북 지역 인사들도 찬성하는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봤고요.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데 민주당은 이제 서울 강북 지역은 좀 거부감을 갖고 있겠죠. 야, 그냥 소선거구로 할 때가 편했는데 살짝만 이겨가지고 싹 휩쓸 수도 있고, 근데 그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 의석도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대선거구에 대해서 거부감이 큰 사람들이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깨겠습니다. 이 시간에 깨줄게. 자, 지금도 강원도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뭐 전라남도라든지 이런 데는 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4개 군이 우리 군 단위로 한 명씩 국회의원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국회의원을 4배로 늘려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어차피.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사수해야 될 건가요? 내가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4개 군에서 뽑으면 만약에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그 중에 1개 군의 연고가 있어요. 그럼 어차피 나머지 3개 군은 해당이 안 되는데 뭐. 그리고 예를 들면 경북도 선거구 자꾸 바뀌니까 지금은 또 다른데, 예전에 영덕, 영양, 울진, 봉화가 하나의 선거구였어요. 한 명을 뽑는. 그때 국회의원이 강석호 전 의원이었어요. 강석호 의원은 포항 출신이에요. 이런 것도 되는데 뭐. 지역 대표성에 그렇게 집착할 때입니까? 인구가 적어서 어쩔 수 없는 데다가 지금으로서는 뭘 어떻게 해도 그게 소외라면, 우리 군에서 국회의원이 안 나오는 게 소외라면 이거 지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외는 발생해요. 심지어는 다른 지역 출신 사람이 와서 하는데 뭐. 포항
출신이 영동,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에 국회의원 하는데 막. 자, 그럼 강석호 전 의원이 지역에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4개 군 어디에도 출신이 아닌 경우가 있다면, 제가 사실 강석호 전 의원이 뭐 중간에 살면서 4개 군 중에 한 군데라도 연고가 있는지 이거 다 확인해 본 건 아니긴 해요. 근데 만약에 다 연고가 없는 사람인데도 들어와서 국회의원 할 수 있잖아요. 그 가능성 열려 있잖아요. 특히나 특정 정당이 독주하는 지역이면 그 정당에서 공천하는 사람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고. 우리 군에서 국회의원이 안 나와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특정 정당에서 공천해 준 사람 말고는 당선되기 어려운 게 문제 아니겠어요? 한 명만 뽑으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자면 한 명만 뽑으면 그 의원하고 성향이 안 맞는 주민들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찾아가면 돼. 자,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면 한 지역에서 여러 명 뽑으면 낫지, 오히려. 예? 지역구로 없애도 되겠네. 단일 선거구로. 근데 이렇게는 또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덜란드는 전국 단일 선거구지만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많이 적습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낫냐면 경상북도에 국회의원 13명이거든요. 13명을 경상북도 전체에서 뽑든지 아니면 한 2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6명, 7명 이렇게 뽑든지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뭐, 그 예를 들면 영동, 영양, 봉화, 울진은 포항, 경주 이쪽이랑 다 묶여가지고 6명, 7명 뽑는 거지. 그러면 더더욱이나 우리 출신, 지역 출신 국회의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6명, 7명 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안 들어가도 국회의원이, 명색이 국회의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특정 군을 대표해? 그건 군수지.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데 뭐 의원까지 단체장처럼 취급을 해. 자, 그러면 그게 선거구가 커지면 다른 지역의 의원이 이쪽 지역 것까지 해준다고. 자기 지역 일로 바쁘다고? 아니, 어차피 의원이 여러 명이라니까? 그리고 선거할 때 군마다 득표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군은 등한시한다고? 자, 어떤 정당이나 어떤 의원이 넓은 선거구에서 특정 구역을 등한시한다 쳐요. 그러면 그 구역은 다른 당과 다른 의원이 혹은 다른 정치 지망생이 와서 줍줍합니다. 야, 얘네들 여기 소외시키네? 나 여기 표밭을 삼아야지? 이게 한 지역구에 여러 명의 대표자를 두고 있을 경우의 장점입니다. 예? 저는 이런 이치를 슬슬 유권자분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시대에 무슨 지역구를 갈기갈기 나눠가지고 한 명씩만 뽑겠다는 거냐? 에? 사실 지역구 의원도 별로 이제 안 중요해. 지역구를 넓게 잡든 좁게 잡든 안 중요한 시대도 됐어요. 왜냐면 아니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도 그쪽 상임위에 있거나 이러면 그쪽 국회의원 찾아가면 되지 뭐. 다만 제가 그나마 그래도 선거구를 나눌 필요는 있다는 게,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버린다거나 하면 너무 많잖아. 후보가 확 불어난다고. 네덜란드의 투표용지 보신 적 있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엄청 커요. 근데 투표용지가 큰 거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그 후보 수가 너무 많아지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네덜란드나 스웨덴에 비해서는 정당도 잘 보지만 사람을 좀 더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요걸 좀 감안해야 된다고. 스웨덴은 한 선거구에서 36명 뽑는 선거구도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12명 정도를 뽑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한국에서 어렵다. 한국에서는, 왜냐면 스웨덴에서는 유권자들이 그냥 정당만 찍으려고 해요. 사람을 찍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놨는데도 정당만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진 않거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직접 못 찍는 것을 비례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부감이 있다고. 사람을 찍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좀 힘들어진다고. 아무래도 그게 개의치 않는 유권자가 많으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도 몇 명 뽑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천차만별이잖아요. 토론해야 될 부분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선거구 평균 10명이 넘어가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얼마 전에 보건의료노조에서 선거제도 강연을 했었거든요. 설문을 했어요.
자, 참고로 보건의료노조에서 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고비례성 선거제도를 지지한다. 이건 염두에 두시면 돼요. 일반인 패널과 샘플이 같지 않습니다. 다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꿔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한 선거구에서 몇 명 뽑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했거든요. 일단 2인 선거구는 뺐어요. 악이기 때문에. 2인 선거구인데 또 설명해야 되나? 네. 뺐어요. 그 자리에 다 동의됐기 때문에 독일식으로 가자.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로 가자. 에 손든 분이 한 30%. 그 다음에 3명 내지 5명 정도 뽑자라고 했던 분이 30%. 5명 초과해서 10명 이하 선에서 5명 내지 10명 정도로 뽑자라고 했던 분이 40%. 좀 많죠? 근데 10명 이상을 뽑자고 하는 데는 손을 드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한국 사회 평균에 비해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뽑는 거에 대해서 용인되는 수준이 더 높으신 분들이겠죠. 근데 저는 사실 3, 4인,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2, 3, 4인 선거구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효과도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비례성이 아주 높아지진 않아요.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인원이 낮아질수록 비례성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걸 보정해줘야 전면적 비례대표제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 별도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역구 바깥 의석이 여전히 많이 필요해져요. 근데 스웨덴식으로 가버리면 스웨덴은 한국보다 그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 비중은 더 낮아요. 10% 살짝 넘어요. 한국은 한 15%쯤 되잖아요. 스웨덴 더 낮아. 왜 그런지 아세요? 스웨덴은 지역구 선거 결과로 이미 비례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의석으로 맞춰줘야 되는 그 별도의 의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제안대로 2 내지 4인 선거구로 가면 여전히 별도의 비례대표 의석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소선거구 때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근데 소선거구 때는 더 많이 필요하지. 이탈리아가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뽑고 그 다음에 연동형 없이 병립형이라고 하죠. 비례대표를, 그러니까 한정된 비례대표만 정당 지지율에 맞게 배분을 하는데, 대신에 이탈리아는 지역구보다 이 비례대표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례성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런 제도 치고도 비례대표 의석이 적은 편입니다. 근데 이거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뽑을수록 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구 의석을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스웨덴식 선거를 한국에서 도입을 하면 대략 300명 중에 한 30명만 별도의 비례대표로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줄잖아요. 그럼 줄는 만큼을 지역구 의석을 늘릴 수도 있어요. 지역구 의석을 늘릴 수도 있는 제도가 스웨덴식입니다. 근데 스웨덴 정도로 평균 12명씩을 한 선거구에서 뽑기는 어렵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국한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래서 저는 5인 내지 10인 정도, 그리고 아주 많아도 한 12인, 13인 정도. 예. 근데 요번에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추진하는 안이 제가 평소에 생각해온 안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 2인 선거구는 안 됩니다. 근데 또 얘기해야 되나? 2인 선거구 빼야 되고, 근데 어떤 경우에도 2인 선거구를 둘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가 지금 국회의원 2명 뽑잖아요. 여기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다 라고 한다면 여기만큼은 2인 선거구를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도 그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스웨덴에도 2인 선거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짜투리로 남은 게 두 명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2인 선거구를 용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인 선거구가 다수가 되고 기본이 되면 안 된다 뿐이지 2인 선거구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서 3인이랑 4인은 남겨놓는다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보다는 나아요. 지금보다는 나아요. 계약된 건 아닙니다. 3인, 4인이 되면. 3인이 되면은 예를 들어 대구 경북에서는 3인을 다 국민의힘 못 가져갑니다. 예, 비례성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4인이 되면 더더욱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엿먹이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례를 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인이 아니라면 3, 4인이라면은 지금 선거제도보다는 괜찮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2인만 안 한다고 하면, 2인만 최소한도로 한다고 하면 괜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윤 대통령이 큰일 했어요. 예, 제가 뭐 많은 사안에서 정말 칭찬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큰일 했습니다. 물꼬를 텄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 문재인 싫어하잖아. 알잖아요. 나 문재인 싫어하고 윤석열 싫어하는 거. 근데 문재인 싫어하지만 문재인 그래도 대통령 시절에 비례성 강화 원칙을 대통령으로서 한번 짤막하고 굵직하게 발언을 했고, 그것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물꼬가 트인 경험을 해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5년 단임 대통령들의 강점이에요. 윤석열, 문재인이 뭐 훌륭해서 그렇다기보단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끝나면 정치를 그만두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특히 선거제도나 권력구조는. 선거제도하고 권력구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어떤 유형이냐면 대통령 아니면 국회의장입니다. 곧 끝날 사람들. 그래서 물꼬를 텄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이 개아리를 많이 틀어왔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지도자, 대표자가 그걸 또 물꼬를 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집단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을걸? 대놓고?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뭐 다음에 합시다,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이 정도 말인 거고. 근데 차마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일 한 거는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다당제 정치개혁 공약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잘했어요. 뭐 속도 보이고 진정성도 좀 없어 보이고 늦기도 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한국 정치에 기여했습니다. 이재명이 그때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뒤에나마 이렇게 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뉴질랜드 좌파 기성정당과 우파 기성정당이 차례로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큰 역할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지적을 하자면 윤 대통령 방안에서 2인 선거구제는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말귀를 돌리고 있어요.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에는 물론 독일식으로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중대선거구제라는 구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슬금슬금 회피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보다는 비례대표제 강화가 낫다. 자, 두 개는 택일해야 될 개념이 아니에요. 이탄희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 추진하는 안부터 보시라고. 같은 당 의원인데 이재명 대표가 보시라고요. 중대선거구제 하면서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이 개념을 썩고 있어. 같은 차원의 개념이 아닌데. 야, 일식 말고 양식 먹자라고 했더니 포크 쓰지 말고 젓가락 씁시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는 택일사항이고 단순 다수제냐 비례대표제냐도 택일사항이에요. 근데 중대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제는 차원이 다른 개념인데 뭘 택일을 해. 모든 비례대표제는 중대선거구제입니다. 모든 비례대표제는 중대선거구제라고. 왜? 의원이 여러 명 있어야 비례해가지고 배분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물론 이런 거 있어요. 모든 중대선거구제가 비례대표제인 건 아닙니다. 그냥 각 후보별로만 득표를 따져가지고 배분하면 그건 비례대표제는 아니니까. 근데 뭐냐면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서로 소의 개념, 택일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대중이 헷갈립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그런 혼선을 일으키는 일은 그만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독일식 제도를 지향하고 싶으면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보다 낫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마치 자기 거는 비례대표 강화고 중대선거구제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선거제도 얘기는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벌써부터 피곤해지는 게, 이 방송 듣고 댓글 다는 사람도 있을 건데, 내가 예전에 다 반박해 놓은 거 또 댓글로 달릴 거 또 피곤하지만, 또 억지 쓰는 사람들, 개념 왜곡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이미 몇 번 해봤는데, 선거제도 개혁 방송을 내가 분명히 개방형 비례대표제 갖고 설명을 다 해놨는데,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면서 개방형 비례대표까지 도입하면 사람 다 찍을 수 있다고 설명해놨는데, 또 개별 후보 득표로 당락 결정하는 제도를 전제해가지고 댓글을 달아놔요. 아니, 이해가 안 가면 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낫지, 뭐 어느 것은 들리고 어느 것은 안 들립니까? 그리고 한 말도 안 들리고 안 한 말은 들리고 막 이러니까, 물론 이게 선거제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주제에서 다 그런 운명이었지만은, 이 방송할 때 좀 피곤한 게 그런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해야 되고, 실컷 설명해놨는데 레슨 1 해가지고 레슨 8까지 갔는데 또 누가 기어들어 와가지고 레슨 1 때 했던 얘기 다시 끄집어내게 만들고, 이거 너무 피곤하다. 이게 대화가 원활하면 괜찮아요. 이해에서 오해가 별로 없고 그러면 제가 기꺼이 초심자를 위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악의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본인들이 추가로 논리를 개발 안 해놓고는 본인들이 이미 반박당한 처지면서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선거제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혹은 그 정치 세력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보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그나마 좋은 점은 그거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뭐 한쪽으로 소선거구제 싹 쏠려가고 한쪽으로 중대선거구제 쏠려가는 게 아니었다고. 양당 지지층 간 격차가 아주 크지 않았다고. 이런 이슈들이 오히려 괜찮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합리적인 사람과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사람이 선별적으로 발굴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 한쪽이 한쪽보다 낫지 않아요. 과거의 한국의 양당 체제는 잣대에 따라서 이쪽이 저쪽보다 낫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습니다. 완전 둘 다 수준이 그러면 상향평준화된 거냐? 아니요. 대선에서 왜 초박빙 승부가 됐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긍부정 평가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부정 평가, 이거 이번에 신년 여론조사 있었는데 둘이 자리를 바꿔놔도 같아. 거의 수치가 똑같고, 심지어 호감도 비호감도는 소수점 뒷자리까지 다 똑같았어요. 윤석열, 이재명이. 아직도 그래. 선거 때도 0.73%포인트 차이 나더니 아직도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둘 중에 한쪽에 힘이 실리는 걸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내가 저쪽에 표를 주면 저쪽이 나쁜 짓 할 것 같고, 이쪽에 표를 주면 이쪽이 나쁜 짓 할 것 같은데 누구 찍어야 되냐라고 고민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맞는 겁니다. 뭘 잘해가지고 균형이 맞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식의 사고를 갖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친이낙연이야. 그러면 저기 친윤이 제일 나쁜 놈,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런 거요. 뭐 친윤, 친문, 친명, 친이낙연이라 칩시다. 친낙, 친명, 친윤, 비윤 이렇게 갈라놓고 쫙 줄을 세우려고 그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집단적으로 나쁜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더 좋은 사람 더 나쁜 사람 있고, 국민의힘에서 더 좋은 사람 더 나쁜 사람 있어요. 민주당에 뭐 굳이 서열을 매겨가지고 상위 1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민의힘의 상위 1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비슷해요. 수준이. 50대 50이라고 쳤을 때 수준이 상위 50%까지는 우리 당, 하위 50%는 저쪽 당. 이거 아니라고. 지금 양쪽이 구성이 비슷해요. 수준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제 기준이겠지만 제 기준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층 중에 가장 합리적인 5%,
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가장 합리적인 5% 이쪽 사람들하고는 저는 대화가 잘 돼요. 어느 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지층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려내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잣대 중에 하나가 저는 증세복지. 증세복지는 보수 쪽에서도 합의하는 사람이 있고 진보 쪽에서도 지향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말 통하는 사람은 어느 당 지지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 선거제도를 딱 얘기해보면 말 통하는 사람, 아닌 사람이 나뉘어져요. 어느 당이냐를 떠나서. 그리고 그 밖의 기준으로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에도 찬성하고 이재명 수사에도 찬성하는 사람, 검수완박에도 반대를 했었고 검수원복이나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도 반대했던 사람, 이명박 사면에도 반대하고 김경수 사면에도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성역 없는 사람들은 또 말이 잘 통합니다. 근데 한국 정치에 비어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 혹은 민주당 지지자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들, 성역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사실 이 사람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드느냐에 따라 다수가 결정되어 왔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는 거대 양당의 강성 지지층한테 협공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갈라치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자, 제가 새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람들, 제가 계속 쭉 설명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라고만 해도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나 행사할 거냐, 거대 양당이 다 줄 세워놓으면은 야, 둘 중에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아니면 결사항전 해가지고 극소수파로 그냥 딴 데 찍을까? 이런 식으로 맨날 가야 되는 건가? 이 사람들만 잘 모아도 저는 한국 정치는 달라진다고 봐요. 이 사람들만 잘 모아도 사실 이 사람의 비중이 20% 이하라고 쳐요. 근데 20%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거대 양당에 또 뭐 관성적으로, 반사적으로 별 생각 없이 붙어있던 사람들도 흩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번 방송 초반에 얘기했었던 정치 동화에 나오는 신당이처럼 양당 지지율을 30% 각각 선에서 묶어놓고 자기는 30% 돌파하는 이런 신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개혁신당입니다. 중도신당도 그렇게 될 수 있지. 근데 중도신당은 협공에 약해. 거대 양당 사이에 있다는 개념이 돼버리면 협공받아서 무너져요. 근데 개혁신당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당 얘기까지로 결국에는 이어졌는데, 하여튼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신년에 여러분들께 밝히겠습니다. 자, 오늘 선거제도 관련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올해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거제도 개혁 안 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제대로 논의해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제도가 안 바뀌더라도 사고가 살아나요. 정치 판때기를 보고 정치 체제를 보는 거거든요. 판때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꼭 정치 체제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정당 민주주의가 우선이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단순 무식해요. 각 정당 내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면 그 총합으로 정당 체제의 민주주의가 이룩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 무슨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정당 체제가 중요한 거고 정당 간의 질서가 중요한 거지 정당 내부는 그 다음입니다. 한참 나중이에요. 1노 3김, JP, DJYS, 노태우 시절에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당내 민주주의는 거의 바닥이죠. 제왕적 총재 때는 당내 민주주의 상당히 낮아요. 그렇지만 당들끼리의 질서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협상도 되고 투쟁도 되는 거예요. 그때가 제대로 정치가 굴러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노 3김 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그게 뭘 의미합니까? 당 내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 공천을, 전 지역구를 총재 지 맘대로 공천을 해도 상관이 없는 체제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당이 두 당이 아니라 여러 당이었고 이쪽 저쪽 간에 협상이 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스스로의 의사가 잘 대변되는 그런 체제였다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당원의 입장이 아니라
이 말인즉슨 당원 투표는 틀렸고 국민 개방 경선은 옳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원 투표 100%가 더 올바를 수도 있어요. 다만 다당제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당제인 경우는 당원 투표 100% 해도 돼. 왜냐하면 다핵 구조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만 챙겨도 돼요. 다만 핵심 지지층을 각자 챙겨놓고 나서 지분을 확인하고, 근데 다핵 구조에서는 절대 한쪽이 과반을 단독으로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쪽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그때 협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협치가 그런 거예요. 다핵 구조가 돼야 협치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당 간의 질서와 정당 체제의 민주주의다.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은, 정치에서 일을 하는 것은 개별 인물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에요. 정당조차도 아니에요. 정당이 일하는 게 아니라 정당 체제가 일하더라고요. 제가 구미시의회에 있을 때 경험 전에도 얘기했었나요? 의원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제가 있었던 때가 구미시의회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 그만두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의원 그만두고 나서도 2014년에 선거가 있었고 2018년에 있었고 2022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 앞에 임기에 의회도 있었고, 제가 6대 구미시의원이었으니까 지금은 그러면 9대인가요? 그쵸? 9대 중에 6대가 제일 나았던 건 맞아요. 네,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김수민이가 있었기 때문에 6대가 제일 나아졌느냐? 그럴 리가 있나? 그럼 6대 시의원들이 다른 대 시의원들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잘했느냐? 그럴 리가 있나?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더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왜 6대 시의회, 구미시의회가 원활하게 생산적으로 굴러갔느냐? 상대적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그때는 4개, 5개 정도의 집단이 의회에 있었고, 다수파, 소수파가 고착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됐고, 소신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특정 정당의 독점이나 독주도 아니었거니와 팽팽한 양대 정당 체제조차도 아니었고, 4, 5개의 집단이 서로 간에 협력, 경쟁하던, 이게 좀 미화해서 표현한 거긴 한데, 박터지게 싸우든 뭐 개 억지 부리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생산적으로 간다고요. 사람을 보지 말라고요. 구조를 보라고, 구조를. 구조가 일합니다. 그 구조를 만드는 게 다당제고 선거제도 개혁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덜란드나 스웨덴의 유권자는 사람 찍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 왜냐? 사람 안 찍어도 정당들끼리의 질서가 알아서 굴러가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치면 정치에 과몰입하고 감정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뽑혔는지도 몰라. 근데 정당 의석수가 분포가 제대로 되면은 그걸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좋은 사람을 뽑는다고? 네가 뭔데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데? 관상쟁이야? 뭐 보고 뽑는데? 그래놓고는 정당 보고 뽑을 거면서 기껏 본다는 게 막 학력, 외모 뭐 이런 거 보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뭘 볼 건데요? 정책 뭐 선거 때 비슷비슷하게 다 덮어버리면 어쩔 건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살펴보나? 결국에 정당 간의 차별성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정당이 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개별 정당이 아니라 정당 체제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는 그냥 굴러가게 돼 있어요. 유럽 사람들, 한국 사람들처럼 맨날 정치 얘기하고 정치 뉴스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은 투표율 80 몇 퍼센트 나와요. 총선 투표율이. 알아서 굴러가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우리도 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누가 옳고 누가 영웅이고 저또 그런 거 없으니까요. 이게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정치에서 일은 인물도 정당도 아닌 정당 체제가 하는 것입니다. 아수라발발타.